우리가 지금 성장하는 섹터가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수출 데이터가 좋은 것이 성장할 섹터가 있다고 보겠죠. 첫 번째는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올라갈까요? 바로 전력 인프라겠죠.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주식들이 저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유튜브 리더스 인덱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장세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각 섹터별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를 점검해 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상황, 오늘 로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미국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FOMC, 미국의 금리 결정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번에 금리 결정은 과거와 좀 다른 행태를 좀 보이고 있죠. 과거에는 패드워치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됐던, 인상이 됐던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일부 있었죠.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 11월 초만 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던 것이 11월 말이 되면서 야, 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 아니야? 고용지표가 워낙 좋게 나오면서 그러면 이번엔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금리 인하에 베팅했던 것을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컸었죠. 그렇지만 최근엔 다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70% 이상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에는 정말 결과치가 나와봐야 됩니다. 선반영이 됐다라는 과거의 어떤 사례랑 다르게 결과치가 나와줘야만 미국 증시가 안정세를 좀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이번이 파월 의장이 이제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들, 그다음에 어떠한 내용들, 왜요? 향후 미국의 금리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피력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산타랠리를 향해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산타랠리라는 것은 미국과 우리가 조금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 크리스마스 소비 시즌에 따라서 소비주들이 올라가는 게 산타랠리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기술주와 소비주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반면에 이제 우리 증시의 문제인데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 11월 들어서 변동성이 커졌죠. 그런 상태에서 연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국내 시장에 일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환율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12월 말쯤 되면 우리가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봤었던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배당을 상당히 많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배당 성향 25%를 맞춰주고 거기에 10%가 업사이드 돼야 분리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배당 성향 25%를 맞추기 위한 노력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배당 성향이 40% 되는 기업은 몇 개 안 되니까 그건 논외를 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올해 배당 투자와 관련된 국내만의 산타랠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가 약간의 방향성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12월 말쯤 갈수록 방향성을 찾아서 주식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환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 괜찮은가요? 지금 환율이 워낙 높죠. 지금 이제 1,450원을 넘어선 상태인데 이게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례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환율 안정을 좀 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뭐 지금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도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제 통화 상태를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한 1%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0.2%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을 1%로 마감하게 된다면 굉장히 성장 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또 주식시장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안정세를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1.6에서 1.8로 높였고 IMF 같은 경우 1.7% 성장할 걸로 봤습니다.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환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될 거고요. 엔화 강세는 결국 어떻게 되죠? 달러의 약세, 우리 원화의 강세,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원화는 조금 안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요. 원화가 만약에 강세로 돌아서게 된다라면 가뜩이나마 지금 이제 9월, 10월 달에 25조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11월 달에 14조를 팔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바탕을 통해서 우리 증시는 한 단계 더 레벨업할 동력을 얻게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코스피 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던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신사임당에 나왔을 때 11월 달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두 달 동안에 너무 가파르게 움직였고 일단 조정이 시작된다라면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 그런 것은 11월 말 내지 12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미리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11월 달에 그런 변동성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제 상태를 놓고 보면 두 달 동안 너무 가파르게 움직였고요. 또 환율이 또 급격하게 올라갔죠. 9월 달만 하더라도 1380원대 환율이 1470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환차손을 본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차익 매물. 여기에 덧붙여서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예측을 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11월 달이면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을 확정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11월 달에 수익을 확정해서 거기서 이제 보너스 계산하고 승진하고 12월 달에 휴가 가고 그런 거거든요. 원래 이제 올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시장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들이 수익을 확정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예견이 됐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9월,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11월 달에 사타 팔았다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좀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정확히 6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12월 달 중순 정도 되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배당과 관련된 그러한 투자가 들어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보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 되면 코스피 시장도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데 12월 둘째 주 이후에는 상승장이 나올까요? 일단 환율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상태에서도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10월 달에. 그런 상태면 우리나라 기관 투자들보다 평균 단가가 높습니다. 달러로 계산을 하면. 이 상태에서 지금 워낙 강세로 돌아가게 된다라면 여기서 물타기가 들어올 수 있죠. 물타기가 들어오면 오히려 국내 기관 투자보다 단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첫 번째 그걸 놓칠 마음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배당과 관련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분기 배당하는 회사들은 올해 배당 많이 줄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무위험 수익을 놓칠까요? 별로 저는 그렇게 놓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 경제 성장률, 주가 지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7개 증권사가 현재 내년도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7개 증권사가 내놨는데 그들이 보면 하단은 뭐 별로 그렇게 언급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상단은 4,700에서 5,500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증권사들이 상단을 5,000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그런 상황이면 외국인들이 이걸 놓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길게 가져가느냐 짧게 수익을 실현하느냐는 별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셈법이 간단하죠. 환율 문제, 배당 문제, 경제 성장률에 따른 내년도 주가 상승의 문제, 이런 것들이 뻔히 보이잖아요. 뻔히 보이는 상황이다라면 외국인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미국 시장의 변동성과 상관없이 돌아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주목할 만한 유망 섹터 3가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를 이제 보게 된다라면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내년을 예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1초 뒤의 일도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성장하는 섹터가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수출 데이터가 좋은 것이 성장할 섹터가 있다라고 보겠죠. 첫 번째는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거품론도 있고 반도체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당장 2026년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반도체를 결코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뭐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반도체가 올라가면 그다음에 무엇이 올라갈까요? 바로 전력 인프라겠죠.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주식들이 저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선일까요? 방산일까요?
아니면 2차 전지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 방산을 꼽습니다. 왜 조선을 꼽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조선 같은 경우 내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수주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수주를 받다 하더라도 당장 지금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일단 선투자 후 수주와 건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주가의 변동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더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한 가지 내년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노벨 평화상을 노리겠다라는 거죠. 가을 시즌을 노리기 위해서 마지막 시도를 할 거고 이거와 연관성 있는 게 중간선거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 중간선거를 넘어가야지 둘 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치적으로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삐그덕거림을 만회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위비 증액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방산주들이 내년도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주와 실적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유망 섹터들을 이번 연말부터 분할 매수해도 될까요? 저는 연말부터 굳이 분할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지금 상태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고요. 오히려 연말에 분할 매수해야 될 것은 배당과 관련된 주식들, ETF라든지 이런 쪽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년도에 대한 문제고 물론 이제 1월 효과도 저는 나타날 걸로 봅니다. 산타랠리 말고 1월 달에 주가가 올라가는 1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1월 효과를 기대하고 분할 매수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내년 한 해를 보고 분할 매수하기에는 지금 뭐 현금 여력이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차라리 저는 배당 받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전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전은 조선 방산 대비 덜 상승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전주들이 덜 올랐다라는 거에서 투자자분들은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됩니다. 왜 원전주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조방원이었잖아요. 여기 이제 전력 인프라가 붙었죠. 이 3대장 중에 왜 원전이 못 올랐을까요? 라고 본다라면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EPS와 PR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EPS는 기업의 이익이고요. PR은 심리죠. 우리가 지수가 높았을 때는 PR이 올라갈 수 있죠. 더 높은 물론 이제 PR을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이익의 몇 배를 밸류를 쳐주느냐는 건데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어찌됐든 원전은 EPS가 지금 명확히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니죠. 소위 말해서 내러티브,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원전에 대해서 첫 삽을 뜬 케이스는 단 하나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원전 SMR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SMR 같은 경우도 기술 개발과 이것이 적용될 때까지의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2030년을 지금 전문가분들께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존 원전 같은 경우는 빨라야 7년 이상 걸린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2030년을 넘어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원전주는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이 꾸준하지가 못하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식을 어떤 관점에 투자를 하던 뭐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던 뭐 이야기를 듣고 내러티브 히스토리에 대해서 투자를 하던 무엇을 투자를 하던 긴 시계열 장기를 놓고 보면 결국 EPS와 주가는 만나게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지만 내러티브에서 움직였었던 주식들은 길게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땐 주가가 올라가지만 그 얘기가 사그라들었을 때는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원전주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이 원전주에 대한 내러티브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얘기? 결국 우리가 AI 시대가 왔을 때 이 AI를 커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원전 말고 대안이 없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원전을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년, 내후년에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원전이 필요한 건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원전을 가동, 지금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들에 대해서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은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간도 자원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5년, 10년 투자하신 분들도 있겠죠. 뭐 생활에 여유가 되거나 아니면 방식에 여유가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성격도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 조금 삼성전자 하나를 놓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직전 고점 부근에 와 있는데 11만 원 갔던 삼성전자가 9만 원까지 다시 빠졌다가 다시 11만 원 부근 왔습니다. 좀 더 시간을 넓혀볼까요? 삼성전자가 2021년에 9만 전자였다가
2025년에 9만 전자를 돌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5만 원까지 간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11만 원 오히려 올라왔죠. 장기 투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랜 시간을 본다는 거. 삼성전자도 이럴진데 아직까지 EPS가 잡히지 않는 원전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투자한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얼만큼 어려우냐. 자, 또 한 가지 이집트 원전에 대해서 과연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여러 설왕설래가 있죠. 물론 원전주는 지금 당장 원전이 건설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매출과 수익이 잡히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매출은 잡히는데 수익이 안 잡힐 수도 있죠.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원전의 산업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지만 그럼 원전을 지어서 이익이 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도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투자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도 냉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큰 하락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두에빌 같은 경우는 원전주의 대표적인 건데 두에빌 같은 경우는 꼭 원전주로 보느냐? 아니죠. 가스터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주의 대장을 두에빌로 보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었던 거죠. 가스터빈이 있고 여기에 원전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원전주가 있고 가만히 있어도 가스터빈으로 돈을 버는 거죠. 방산주 중에서 대표적인 게 현대 로템이죠. 전차가 있고 지하철이 있으니까 이게 붙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현대 로템이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두에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스터빈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스페이스X에서 가스터빈 3개를 또 수주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주식은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이제 두에빌에 대해서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두에빌이라든지 삼성전자, 뭐 에코프로, 뭐 이런 기업들은 저만 알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얘기가 있을 확률과 여러분들만 알고 제가 모르는 얘기가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작은 중소형 같은 경우는 서로 정보가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누구든지 다 쳐다보고 있는 주식들을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주식들을 나도 모르는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전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차트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앞으로 이제 내러티브가 훌륭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시는 분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주식을 파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는 결국 차트가 조정을 받게 되면 주가는 조정을 받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두에빌에 대해서는 길게 보시는 분들 만약에 두에빌에 대한 성과라든지 여기에 원전을 붙이시면 안 됩니다. 너무 멉니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 가스터빈에 대한 매출 부분들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원전주들과 관련된 기대감이 일단 한꺼풀 꺾여 있는 상태다라면 차트를 보고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외에 주목할 만한 다른 원전 관련 기업이 있을까요? 두에빌을 제외한다면 순수한 원전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원전과 관련돼서 뭐 SMR이 됐던 아니면 원전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한전 기술 같은 경우 수익이 나죠. 조그만하게 나는 거지만 여기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원전주를 투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고 있는 일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붙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한 추천은 지금으로서는 좀 중립적이다. 뭐 어떤 원전주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쪽에 좀 대안도 많잖아요. 뭐 반도체에 대한 대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조방전에 대한 대안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이란 섹터에 너무 얽매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자. 그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결국 원전주도 어느 시절에는 벼틀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충분히 온다라고 봅니다. 그 지구상에서 우리가 AI를 돌리기 위한 수많은 부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AI 데이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이 이제 친환경이죠. 친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력에 대한 안전성, 바람이 부느냐, 햇볕이 쬐느냐라는 것에 대한 불안전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원전이고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오늘 또 이제 정부가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중간 단계로서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전력을 좀 하겠다라는 이 대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쓴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퇴출이 되는 방향이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도기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무엇을 봐야 되느냐? ESS를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원전주로서의 원전주를 보기보다는 원전과 관련해서 그 대안으로서 일부는 친환경, 일부는 가스터빈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에빌이 대장주인 건 맞지만 ESS와 관련된 부분들도 봐야 된다. 요거는 2차전지 부분에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전력이 주목받고 있는데 한국전력의 주가 전망은 어떤가요?
한전주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페이스메이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 움직임을 그대로 좀 봐야 되는데 한국전력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기료 뭐 인상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유가가 안정세를 좀 찾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의 하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또 정부가 일단 또 원전 얘기들을 꺼내다 보면 한전과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도 좀 움직이고 있고 배당 매력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또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반영된 것이 한전의 주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글쎄요, 한전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이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은 주식이다 보니까 한전 주식은 그냥 그 흐름 자체를 놓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같이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